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소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시트로행의 고급 브랜드죠. DS. 그 중에서도 전기차 형태를 띠고 있는 DS3 E-Tense를 가지고 왔습니다. 컴팩트한 차체와 더불어서 이 라이벌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고급스러운 아이템을 가득 장착하고 개성을 한껏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유럽 기준이죠. WLTP 기준 주행 가능 거리와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한 거리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시승기도 시승기지만 과연 이 차가 한 번 충전으로 얼만큼 갈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직접 실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컨텐츠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바로 거의 100% 충전 거의 다 됐거든요. 다 완료가 되면 지금 바로 이 차를 끌고 어디까지 달릴 수 있는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와 함께 이제 먼 거리를 떠나야 되는데 그 전에 간단한 내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3 E-Tense 같은 경우는 기존의 DS3와 당연히 큰 차이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워낙 또 도로에 잘 안 보이고 또 생소한 차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면부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 디자인부터 정말 범퍼 끝까지 어느 한 부분 평범하거나 단정한 구석이 없습니다. 개성 가득하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알알이 박힌 LED를 비롯해서 호리병을 약간 뒤집어 놓은 듯한, 옆으로 눕혀 놓는 듯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S라인을 잘 그리면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라인에 맞춰서 보닛도 독특하게 파여져 있고, 그거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세로로 또 길게 비슷하게 약간 S자 라인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주간주행 등까지 평범한 구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DS에 아주 큼직한 배지를 달고 있는 그릴 같은 경우도 그릴의 패턴이나 무늬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시선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분명하고요. 또 이 보닛의 이 그릴 앞부분이 상당히 약간 볼록하게 좀 볼륨감을 강조한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범퍼의 형상도 램프라든지 그릴에 비해서는 단정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일반 라이벌과 비교하면 확실히 좀 여러 군데 입체적으로 파놓아서 그런지 개성을 가득 품은 모습이에요. 보닛에 들어있는 엠블렘은 DS3 E-Tense만의 특별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고를 아주 멋스럽게 세로 형태의 직사각형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 배지를 따라서 본인 라인이 아주 길게 끝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부분을 보면 특히 옆은 이 뒷유리, 이 뒤쪽 도어의 형상이 아주 특이합니다. 보통은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또 차가 큼직큼직하고 시원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플랫하게 좀 뭔가 벨트 라인을 좀 넓게 그리고 일직선으로 가져가는 반면에 이 차 같은 경우는 너무 특이해요. 너무 특이하고 이 뒷 도어, 이 유리창 라인을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거는 정말 실제로 그림으로 봐도 너무 신선한데 실물로 보면 더 특이하고 정말 놀랍거든요. 과연 실내, 특히 2열 좌석에서의 개방감이 어떤지도 상당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이 도어, 이 캐치 도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시동을 켜면 알아서 자동으로 4개의 이 히든 도어가 스르륵 하고 튀어나옵니다. 약간 테슬라에서 본 듯한 아주 좀 재치 있는, 좀 센스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뒤쪽으로 넘어가서는 아주 얇은 테일램프와 함께 은은하게 은색깔 장식으로 포인트를 줘서, 그리고 가운데에는 음각으로 크로스백이라고 또 씌워져 있죠. 요렇게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남들과 차별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외관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차는 소형 SUV 세그먼트에 들어가는 만큼 그렇게 크기가 크거나 막 우락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퍼라든지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크게 부풀려 놓은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차가 좀 둥글둥글한 맛도 있고요. 날카롭거나 찢어진 듯한 좀 그런 역동성을 강조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우아하고 조금 더 고귀한 컨셉에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핵심 끝판왕은 바로 이 실내입니다. 실내로 들어와서는 정말 외관에서 봤던 충격은 또 저리 가라예요.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 첫인상의 신선한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선은 이 DS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른 목골 모양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센터 페시아
구성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마름모골 안에 또 마름모가 4개나 들어가 있고, 이 모든 부분은 다 터치로 움직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뭐 하나로 뭐 통합되어 있는 듯한 요즘 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성이죠. 기능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마름모골 안에 버튼에 넣어 놓았어요. 이런 감각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찾자라면 마름모골 안에 또 마름모골 모양으로 송풍구를 넣어 놓았다는 점, 그리고 이 주변을 감싸는 이 가죽의 형태도 매우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센터 패시아의 이 불쑥 튀어나온 돌출형 모니터는 뭐 시인성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리고 또 구성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베젤 두께가 살짝 전체적으로 좀 두꺼운 게 요즘 차들의 트렌드와는 조금 맞지 않는 동떨어진 느낌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 시동 버튼 이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역시 마름모골 모양으로 되어 있고, 센터 터널, 특히 변속 레버 주변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DS7 한 단계 윗급에서 봤었던 형상과도 아주 잘 맞춰져 있는데, DS의 계열은 요 아래쪽 이 센터 터널 부분을 패밀리 룩으로 잘 맞춰 놓은 것 같아요. 변속 레버를 비롯해서 변속 레버 디자인은 또 푸조의 것을 그대로 갖고 왔네요. 이 양 옆에는 이제 운전 모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뭐 이제 도어 잠금 버튼, 그리고 유리창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들이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뭐 스테이츠맨 대우 시절 스테이츠맨에서도 이런 비슷한 느낌을 볼 수 있었는데, DS도 여기서 창문을 열고 내릴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이 라인에 이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표현을 한 이 소재 자체가 상당히 DS만의 이 감각이라든지 추구하는 방향을 아주 잘 표현해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 형식을 띠고 있는데 크기가 좀 작아요. 솔직히 좀 작은 편이고, 그런데 또 작아도 되는 게 일반 내연기관처럼 막 RPM 또 그 차가 스포츠카는 아니기 때문에 막 횡가속 토크 밴드를 막 특별히 막 계속 보면서 운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단순히 주행 가는 거리와 내 차의 간단한 트랙 컴퓨터상 표시 장치, 그리고 속도계만 보면 되죠. 그래서 라이벌과 비교해서는 확실히 좀 작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고, 오히려 엄청나게 커다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보고 운전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 크기는 다소 작은 편입니다. PSA 그룹 자체가 푸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휠 크기를 작게 만드는 추세이죠. 확실히 이 DS 역시 좀 작은 편이고, 버튼류의 구성이나 배치도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성이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은 살짝 D컷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무엇보다도 이 외장 투톤 가죽과 함께 스티어링 휠도 색깔을 깔맞춤했다는 게 아주 고급감을 엄청 크게 자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손짓하면 장난 아니겠다 라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대시보드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수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조수석 부분 같은 경우는 퀼팅 패턴, 이 다이아몬드 패턴의 실밥, 스티치도 아주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실내 공간을 아주 넓어 보이게 하려고 이 대시보드를 수평으로 아주 길게 도어 끝까지 빼거든요. 그리고 나서 송풍구를 대시보드 한켠에 자리를 잡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차는 좀 완전히 특이합니다. 대시보드가 상당히 짧게 오므려져 있고요. 오히려 이 송풍구가 위치한 자리는 도어 패널에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인지 아주 특이하면서도 뭔가 내가 좀 평범한 일반 차와는 좀 상식이 다른, 좀 완전히 개성 가득한 차를 타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늑하고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콕핏이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좀 나름의 매력을 아주 잘 갖춘 듯한 이 센터페시아 실내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2열로 넘어와서는 솔직히 아까 외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궁금했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2열에 대한 만족감은 솔직히 1열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좀 크게 떨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팔걸이라든지 컵홀더의 부재, 그 다음에 별도의 전용 송풍구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약간 고급스럽게 만든 가죽 시트의 착자감만 느끼면서 이동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개방감도 역시 뭐 제 생각과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넓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리창 면적이 좀 작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 멋을 생각한다면 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 차는 무언가 패밀리카의 용도보다는 적절히 도심에서 즐기면서도 필요할 때 충분히 인원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 차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밀리카는 확실히 좀 덩치가 크고 아무래도 좀 널찍널찍한 공간 구조를 가진 DS7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이 차는 시티카 그리고 전기차가 보여줄 수 있는 합리적이면서도 DS만이 갖고 있는 뭔가 고급스러운 맛을 아주 잘 살리려고 노력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게 바로 실내에서 고스란히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크게 나무랄 공간은 아닙니다. 특히 전기차 많이들 생각하죠. 배터리 공간 그리고 뭔가 공간이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뭐 2열도 마찬가지지만 2열도 개방감이 적다라는 거지 공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트렁크도 마찬가지이고요. 충분히 바닥면 아래까지 깊게 파놓아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소형 세그먼트 범위 안에서는 나름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간을 패키징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시승기 내관 설명은 이 정도만 하고,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 그리고 앞서 오프닝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 차의 주요 컨텐츠는 1회 충전 시 얼만큼을 달릴 수 있느냐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남의 광장 경부선 부산으로 내려가는 방향이죠. 이곳에서 100%까지 완벽히 충전을 끝내 놓았습니다. 확실히 80에서 100까지 갈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100%까지 충전을 시켜 놓았고, 이제 중간 기착지인 평창 휘닉스파크까지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곳까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갔다 올 예정이고요. 반대로 돌아올 때는 만남의 광장까지 돌아올 때는 오로지 국도만을 이용해서 돌아오는 코스로 정해 놓았습니다. 약 300km 안쪽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차는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237km입니다. 환경부 기준이고요. 유럽 기준 WLTP 기준으로 의하면 320km라고 밝혔거든요. 나름의 차이가 꽤 심하죠. 유럽에서는 320km 달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237km야.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차를 막 어디서 빌려서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대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속도 넘치지 않게 딱 제한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달릴 예정이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달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도로 흐름에 맞춰서 달리고, 온도는 18.5도에서 냉방 1단만 켜두고 껐다 켰다를 반복해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 가득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궁금하시죠? 트립 컴퓨터 상에서는 약 280km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서 죽전에서 이제 신갈분기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250km까지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래프도 살짝 내려온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로지 한번 차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차가 얼만큼 갈 수 있는지, 정말 환경부 수치대로 200km 초중반에서 끊길지, 아니면 정말 300km를 넘길지, 또 아니면 유럽 기준을 넘어서 320km 이상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 기착지인 반환점이라고 하죠. 휘닉스파크 평창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로만 달렸고요. 그 다음에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제 발 컨트롤, 그 다음에 절반은 크루즈 컨트롤을 활용해서 다녔습니다. 생각보다 공사 구간이 많아가지고요. 가다소다 반복길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언덕길이 좀 몇 번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로 진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조차가 꽤 심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제 158km 정도 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 게이지로는 한 절반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트릭 컴퓨터가 지금 남아있는 잔여 주행 가는 거리가 110km라고 나와 있거든요. 살짝 좀 불안하고 쫄리기도 해요. 참고로 운전 모드는 이제 절전과 에코죠. 에코 모드와 노멀 모드를 왔다 갔다 사용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다시 맨 처음 출발했었던 만남의 광장 부산 방향까지 가려면 약 161km를 더 달려야 합니다. 이번에는 오로지 국도로만 달릴 예정인데, 트릭 컴퓨터에서 알려주는 숫자보다 무려 50km를 더 얘가 잘 달려줘야 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만남의 광장 끝에서 저희가 엔딩을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 지점에서 소식을 전달해 드릴지, 약간 재정비를 거치고, 일단 시동을 끄고 재정비를 거치고 바로 또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일찍부터 이제 하루 종일 이 차와 함께 도대체 한 번 충전으로 얼만큼 갈 수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좀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굉장히 쫄립니다. 처음에는 평상시 주행처럼 잘 달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름이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에코 모드로 좀 돌렸어요. 에코 모드로 돌리고 조금 더 이제 효율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트릭 컴퓨터를 보면 292km를 달렸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22km가 지금 뜹니다. 이미 흔히 말하면 일반 내연기관차로 말하면 경고등은 떴어요. 주 경고는 떴고 22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이제 다시 처음 출발했던 만남의 광장 부산 방향까지는 26.7km가 남았습니다. 26.7km, 그리고 22km, 한 4, 5km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이론상으로 4, 5km가 부족한 거지, 앞으로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또 20km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차가, 물론 무리한 주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충전소에서 클로징을 하는 걸로 할 텐데, 어느 정도까지 달려줄 수 있을지. 일단 환경부 수치인 237km는 확실히 넘겼고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정말 안전하게 이제 가장 끝차선 쪽으로 잘 와서 2.9km 남았습니다. 만남의 광장 휴게소까지 2.9km 남았는데, 지금 달릴 수 있는 거리 2km 남았어요. 2km. 그리고 316km를 지금 달렸거든요. 근데 이 차의 특성상 언덕과 내리막길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언덕길에서는 팍팍 줄고 내리막길에서는 오히려 막 팍팍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마지막 언덕길이 나왔습니다. 여기만 잘 넘기면 제가 볼 때는 만남의 광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일부러 늦게 가지도 않고 지금 계속 뭐 6, 70으로 달리고, 지금 퇴근길이어서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된 거 빼고는 아직까지는 무난한 흐름대로 가고는 있습니다. 너무 쫄려요. 너무 쫄리고, 물론 저희 깐에는 이제 도전이라고 하는 거지만, 이제 알겠어 내비게이션, 나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어느 길인지. 일단은 저희는 일단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꼭 항상 미리 여유분을 남기셨을 때 충전을 하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만남의 광장을 가려면 마지막 거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차 본사 코트라 이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가장 막히는 구간이기도 하죠. 과연 이 차가 지금 뭐 게이지는 거의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게이지가 없어요. 진짜 손톱만큼 남아있고, 주행 가는 거리 아직도 2km라고 뜨죠. 그리고 총 지금 317km를 달린 상황입니다. 정말 아침부터 한 번도 안 쉬고 운전을 했는데, 과연 이 차가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 하늘이 도왔는지 또 안 막혀. 이거 봐 안 막힙니다. 원래 이거 엄청 막히거든요, 이게.
이 길 완전히 헬 구간인데, 오, 신호 한 방이면 갈 것 같아. 조금씩 희망, 긍정의 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좀 놀랍기도 하고, 와, 이거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리고 만약에 이 차 같은 경우는 DS3 이텐스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가 2km 아래로 떨어져서 이제 만약 이제 더 이상 표시할 수 없음이라고 흔히 말하는 앵꼬가 뜨면 거북이 아이콘이 뜹니다. 거북이 모양 아이콘이 떠서 거북이 모양 아이콘으로도 충분히 수 킬로미터는 충분히 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계기판에 표시가 안 뜬다고 해서 막 불안해하거나 하지 말고 일단 최대한 안쪽 차선에서 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나 지금 등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일단은 가보도록 하죠. 네. (319km) 주행 가는 거리는 2km 남았습니다. 강원도 평창 힐스파크 갔다 오기 일단 성공을 했고요. 여러분 이렇게 무모한 도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37km 한국 기준, 그 다음에 유럽 기준 320km 충분히 뭐 한국 기준 이미 훌쩍 뛰어넘었고 유럽 기준도 훌쩍 유럽 기준 훌쩍 320km니까 충분히 충족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일단 내려서 좀 숨 좀 고르고 클로징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S3 이텐스 뭐 아침 일찍 해가 떠 있을 때 이 장소에서 오프닝을 찍고 출발을 했는데 벌써 어느덧 시간이 5시를 향해 다 돼갑니다. 퇴근 시간이 근접해졌는데 강원도 평창을 찍고 왔습니다. 평창을 찍고 왔고 단 한 번의 충전만으로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었다. 319km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여줬다 라고 평가가 되고, 운전을 하면서 또 부드러운 전기차가 주는 부드러운 승차감과 함께 또 안락하면서도 고요한 이런 감각이 아주 매력적이었던 차로 기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트림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4,850만원짜리와 5,250만원짜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당연히 지원되고요.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할 경우에는 3,000만원 후반에서 4,100만원 선에 책정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우선 일반 같은 소형 SUV 세그먼트에서 라이벌이라고 꼽을 수 있는 차도 몇 없긴 하지만 다른 일반 자동차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개성 넘치는 외관 디자인과 함께 또 고급스러운 감성을 아주 가득 탑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프랑스식 고급스러움을 아주 만끽하면서 탈 수 있으면 조금 더 만족감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환경부가 책정한 237km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많이 달릴 수 있다는 결과물도 알 수 있었습니다. DS3 이텐스 아주 반전 매력과 함께 또 구석구석 요소 아주 신선한 감각으로 가득 무장한 채 저희에게 아주 뜻깊은 인상을 주었던 하루를 만들어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차와 계속 오랜 시간 하루 종일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구석이 꽤 많이 있었고 또 발견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주 듬직하고 기특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